조선 숙종 시절 경상도 산골에는 젊은 과부 한 명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소월이라 불리는 22 여인은 늙은 포목상에게 팔려갔다가 남편이 죽자 시댁에서 쫓겨나 이 외딴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흰 소복 차림의 그녀는 가늘고 탄력 있는 허리와 도톰한 입술, 깊은 눈빛을 지녔으며 산속 고독 속에서도 몸에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어느 밤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에서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피투성이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마루에 쓰러졌고 소월은 등잔을 들고 다가가 사내를 살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사내는 어깨에 화살을 맞았고 숨이 거칠었으며 그을린 피부와 근육질 몸, 거친 수염에서 사냥꾼 냄새가 났습니다. 소월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씻어낸 뒤 천으로 동여매었으며 사내가 신음하며 눈을 뜨자 소월의 얼굴이 등잔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소월은 천천히 소복 고름을 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혜 값은 몸으로 치르시오. 사내가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소월이 그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부상에도 단단한 근육이 손바닥에 느껴졌고 소월은 저고리를 벗어 던지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살결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탄력 있는 가슴선이 드러났으며 사내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뜨거운 손길이 등을 타고 올라왔고 소월은 눈을 감으며 사내의 목에 팔을 감았으며 상처투성이 몸에서 나는 거친 남자 냄새와 땀 냄새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둘의 입술이 맞닿았고 사내는 거칠게 그녀를 끌어안았으며 소월의 치마가 벗겨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사내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자 소월은 낮게 신음했습니다. 1년 넘게 홀로 지낸 몸은 뜨겁게 반응했고 온몸이 떨렸으며 사내가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며 몸을 포겠고 소월은 사내의 등을 핥히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친 움직임에 오두막이 삐걱거렸고 등잔불이 흔들렸으며 소월의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사내는 그녀의 목덜미에 이빨 자국을 남기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엉켜있던 둘은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토해냈으며 소월은 사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으며 사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소월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소월이라 하오. 당신은?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으며 무석이라 했고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며 둘은 다시 한번 서로를 탐했으며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소월은 사내의 상처난 어깨를 피하며 혀로 가슴을 핥았고 사내는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며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둘은 지쳐 잠들었으며 소월의 머릿속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냥꾼은 대체 누구이며 왜 화살을 맞고 도망쳐 온 것일까? 동이 트자 소월은 무석의 곁에서 일어나 옷을 추스르고 부엌으로 향했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죽을 끓이는 동안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홀로 지내며 얼어붙었던 몸이 한순간에 녹아내렸고 이제와 생각하니 부끄러움보다는 후련함이 앞섰으며 무석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눈을 떴습니다. 어깨 상처는 깊었으나 소월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고름이 나지 않았고 열기도 가라앉았으며 그는 상체를 일으키며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좁지만 깨끗했고 한쪽 구석엔 배틀과 바느질 도구가 놓여 있었으며 소월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고 무석은 말없이 받아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식은 몸에 온기가 돌았으며 소월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죽을 떠먹으며 무석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으며 무석은 오두막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했고 소월은 그의 옷을 빨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자연스레 서로를 안았으며 말은 적었으나 몸은 솔직했고 소월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월이 빨래를 하러 나간 사이 무석의 짐을 정리하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서 비단 주머니가 나왔고 그 안엔 금으로 만든 도장이 들어 있었으며 소월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정교한 세공이었고 거기엔 무한희 씨라는 글자가 선명했으며 소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냥꾼이 이런 물건을 가질 리 없었고 화살을 맞고 도망친 것도 심상치 않았으며 그녀는 도장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빨래를 마저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월은 무석에게 술 한 잔을 권했으며 산에서 땀머루로 담근 술이었고 무석은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소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사냥꾼이 아니지요? 무석의 손이 멈췄으며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소월을 바라봤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으나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봤소. 양반가 물건이더군요. 침묵이 흘렀으며 무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무한희 씨 집안의 서자요. 영모에 연루되어 쫓기는 몸이오.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영모라니. 그것은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였고 무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영모와 무관했으나 집안의 적장자가 역적으로 몰리며 함께 쫓기게 되었다고 했으며 형은 이미 잡혀 죽었고 자신만 겨우 도망쳐 나왔다 했습니다. 소월은 술잔을 비우며 무석의 얼굴을 바라봤으며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숨어 지내시오. 아무도 이곳까진 오지 않을 것이오. 무석은 놀란 표정으로 소월을 바라봤으며 자신을 관해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겨주겠다니 믿기지 않았고 소월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목숨, 역적 하나쯤 숨겨준들 무슨 상관이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으며 무석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그 고독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역적이든 뭐든 상관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체온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둘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얽혔으며 이번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나눈 동료애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석은 소월의 몸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소월은 그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으며 하지만 소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청의 추격이 이미 이 산골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소월은 샘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멀리서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말을 타고 오는 자들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소월은 황급히 물동이를 버리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석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며 소월이 그를 흔들어 깨우자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났습니다. 소월은 오두막 뒤편 장작더미 사이에 파놓은 작은 구덩이를 가리켰고 무석은 그곳에 몸을 숨긴 뒤 장작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채 한 식경도 지나지 않아 오두막 앞마당에 말 내필이 멈춰 섰으며 관복을 입은 사내와 포졸 셋이 내렸습니다. 관복 차림의 사내는 35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으며 허리춤엔 칼이 차 있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열고 나가 공손하게 절을 올렸으며 관복 사내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포도대장 이강이오. 역적을 쫓아 이곳까지 왔소.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천한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몸이옵니다. 혹 역적이 지나갔다면 모를 일이옵니다. 이강은 코웃음을 치며 포졸들에게 손짓했고 포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장독대를 뒤지고 심지어 부엌 솥뚜껑까지 열어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강은 다시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월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이강이 속삭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산속에 홀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만약 역적을 숨겨주었다 들통나면 삼족이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협조한다면 그녀를 보호해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소월은 고개를 돌리며 이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강은 비웃으며 물러났고 포졸들에게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 명령했으며
포졸들은 장작더미까지 다가왔습니다. 소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식은땀이 맺혔으며 포졸 하나가 장작을 치우려는 순간 이강이 그를 불렀습니다. 마을 아래서 급한 전갈이 왔다며 당장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포졸들은 장작더미를 버려둔 채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강은 떠나기 전 소월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으며 만약 역적을 발견하면 즉시 알리라고 했고 그러면 상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역적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소월은 주저앉았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석이 장작더미에서 나와 소월을 부축했고 소월은 그의 품에 안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석은 소월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다며 당장 떠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고개를 저었으며 그가 떠나면 이강이 다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고 어차피 이미 엮인 몸이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소.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요. 무석은 소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소월은 눈을 감으며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둘은 단순한 욕망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으며 소월의 가슴 속에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무석과 긴 이야기를 나눴으며 무석은 자신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소월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들었습니다. 달빛이 오두막 안을 은은하게 비췄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는 마을 아래 주막에 머물며 끈질기게 산속을 뒤지고 있었고 조만간 다시 올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월은 결심했으며 이강을 속이고 무석과 함께 도망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소월은 산길을 따라 마을 주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강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저고리를 입었으며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강은 상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소월이 들어서자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역적의 행방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강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소월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역적이 매일 밤 자신의 오두막 근처 샘터에 물을 기르러 온다고 했으며 오늘 밤 자시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소월의 볼을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창으로 은자 10냥을 주겠다 했고 역적을 잡고 나면 소월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 말했으나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포졸들을 불러 모았고 해가 지면 산으로 올라가 샘터 주변에 매복하라 명령했습니다. 해질녘 소월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무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며 둘은 긴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무석은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위험하다 말했으나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강과 포졸 셋은 샘터 주변 숲속에 숨었으며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소월은 물동이를 들고 샘터로 향했고 이강은 숨을 죽이며 역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검은 그림자 하나가 샘터로 다가왔고 이강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림자가 물을 뜨려는 순간 이강이 칼을 뽑으며 뛰쳐나왔고 포졸들도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허수아비였으며 헝겊과 나무로 만든 가짜였고 이강이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뒤쪽 숲속에서 무석이 활을 당겼고 화살이 포졸 하나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강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으나 어둠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고 무석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포졸 하나가 더 쓰러졌고 이강은 이빨을 갈며 무석을 쫓았습니다. 무석은 계획대로 절벽 쪽으로 이강을 유인했고 이강은 분노의 눈이 멀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무석이 멈춰섰고
이강은 칼을 들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역적놈아. 하지만 그 순간 이강의 발밑에서 소월이 설치해둔 덧줄이 팽팽해졌고 이강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무석이 이강의 가슴을 발로 차자 이강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며 그의 몸은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포졸 둘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무석은 숨을 몰아쉬며 소월을 찾았습니다. 소월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무석에게 달려왔고 둘은 떨리는 몸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인자요. 도망쳐야 하오. 무석이 중얼거렸고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둘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짐만 챙겼으며 소월은 남편이 남긴 은자 몇 냥을 품에 넣었고 무석은 활과 화살을 챙겼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둘은 산을 내려갔으며 뒤돌아보니 1년 넘게 살던 오두막이 작게 보였고 소월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석이 소월의 손을 꼭 잡았고 소월은 그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고독했던 과거는 이제 끝났으며 앞으로는 둘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들은 산을 넘어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포도청 군졸들이 이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으나 소월과 무석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월과 무석은 경상도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산골 마을에 정착했으며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고 외지인을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둘은 부부로 행세하며 작은 초가집을 얻었고 무석은 사냥으로 소월은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무석은 새벽마다 산으로 들어가 꿩과 토끼를 잡았고 소월은 그것을 손질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무석은 소월의 머리를 무릎에 베게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소월은 무석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으며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석은 깜짝 놀라며 소월을 안아 올렸고 소월은 그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라 부를까요? 무석은 소월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석원이라 부르고 딸이면 월이라 부르면 어떻겠소?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았으나 더욱 깊고 따뜻한 온기가 둘 사이를 채웠으며 소월은 무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소문이 들렸습니다. 무한 이씨 집안의 영모 사건이 재조사되어 누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었고 역적으로 몰렸던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소월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무석에게 소식을 전했으며 무석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형의 억울한 죽음이 뒤늦게나마 풀렸으며 자신도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석은 한양으로 올라가 관에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신원을 회복할 수도 있었으나 오랜 고민 끝에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월의 손을 잡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신분 회복이 무슨 소용이며 이곳에서 소월과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했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무석을 껴안았고 무석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으며 소월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무석은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어 주었고 소월은 아이를 위해 작은 베넷저고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월은 무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 내 오두막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무석은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자신은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소월은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둘을 이어주었고 이제 둘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봄이 왔고 소월은 건강한 딸을 낳았으며 아이의 이름은 약속대로 월이라 지었습니다. 무석은 딸을 안고 환하게 웃었고 소월은 그런 무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금슬 좋은 부부라 칭찬했고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가끔 산속 오두막을 떠올렸으나 후회하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만난 인연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월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 소월과 무석은 마당에 앉아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무석은 소월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석의 손을 포겠고 둘의 그림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평온하게 흔들렸습니다. 고독했던 과부와 쫓기던 역적은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엔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만 남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